안녕하세요. 제2강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은 기원전 약 한 2000년경에서부터 1500년경 만주와 한반도에 보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를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요, 전기 청동기에 해당되는 게 2000년에서 1500년 전경이고요. 그 다음 후기에 또 청동기가 중국을 통해서 전래가 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가 두 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배계급의 장신구, 제사용 도구, 무기로만 제작되었지 농기구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동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많이 있질 않죠. 그 다음 일상생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단단한 돌이라든가 나무로 농기구를 제작하고 사용했습니다. 청동은 주로 지배계급의 유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청동시대의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농경의 시작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청동시대는 더욱더 발달해서 조, 피, 수수, 콩, 보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달 모양 돌칼로 벼 이삭을 자르고 민무늬 톡에다가 그 양식을 저장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거주지도 변화되었는데요. 마을의 규모가 확대되고 나지막한 산이나 부렁지대에 거주하고 원형의 움집은 직사각형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형의 움집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사각형의 움집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급의 출현, 농업이 발달하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사유재산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기고,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족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등했던 사회에서 이제 불평등한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일치의 사회가 성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족장이 부족을 통솔하고 정치적이죠. 그다음 제사를 주관하고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덤으로는 고인돌, 돌널 무덤을 제작하였습니다. 지배층의 무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화순 고인돌군에서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것이 꼭 지배층의 무덤이었을까 한번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동검이나 청동거울을 고인돌에다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직업의 분화까지 생겨납니다. 남자는 주로 농사와 전쟁,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동 무기와 장신구를 제작하는 장인도 따로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청동기 시대의 움집을 보면은 부엌이 있는 자리와 그다음 무기나 농기구가 있는 자리가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직업이 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연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청동기 시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했는데, BC 2333년이면은 청동기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신석기 시대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연도는 나중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발견되면은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록에 의하면은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옛날에 쓰던 단기를 계산할 때 서기 더하기 2333년 하면은 단기가 계산되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부족을 통합하여서 아마 고조선은 건국된 것 같습니다.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 초기 동검이죠. 그 다음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도 탁자식과 그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탁자식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어서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원 하면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야기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역사 연구를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구하였던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아래로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내려보내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이 하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4번에 보이는 선민사상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다음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곡식,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 바람, 구름, 그 다음 곡식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그 당시 사회는 벌써 농경사회였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3, 7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불 속에서 한번 참아보라. 그래서 결국 곰은 참아서 웅녀가 되고요.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먼저 곰부족, 호랑이 부족은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토테미즘, 곰을, 호랑이를 자기 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란 뜻이죠. 그런 부족이 3, 7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환웅 부족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항복을 할 것인지 그 기한을 정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부족은 고민한 결과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짜 역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줄여서 좀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군 왕검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단군 왕검 하면은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편에 나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까지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이 단군 이야기를 내놓고 그 밑줄을 치고 아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 찾을 때 꼭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원전 약 한 4세기경에는 왕의 칭호도 보이고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아주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에 이 혼란한 중국을 벗어나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만은 국경 지역을 방어해 주면서 살았는데요. 준왕이 위만을 너무 믿었나요?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결국 준왕을 몰아내고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해서 주변 지역을 더욱더 정복하면서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 고조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을 좀 무서워했다고 할까요? 만약에 더 북쪽에 있는 흉노와 고조선이 연결만 된다면은 한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더 크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한나라의 한 무제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분열이 되고 해서 결국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어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은 이 땅에다가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상을 보면은 왕이 있었고 상, 경, 대부 이런 관직명까지 보이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구조를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까지 존재했습니다. 법률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을 중시하죠. 남을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줘라. 그래서 노동력을 아주 중요시했던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8조법을 한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도둑질한 자를 봤을 때 내 물건이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벌써 존재했다. 그 다음 노비가 있고 평민이 있고 또 뭐 귀족도 있겠죠. 그래서 벌써 신분제 사회가 되었구나. 또 50만 전에 돈을 내야 된다. 이것을 봤을 때는 벌써 이 당시 사회가 화폐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고조선은 어느 정도의 정치 조직도 갖추고 그다음 법률이 있어서 사회가 좀 안정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철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 철기는 주로 이제 5세기경 만주와 한반도로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기원전 1세기가 되면 기원을 막 전후한 시기에는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철기를 이용해서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철기는 튼튼하지만 온도를 높여서 철을 생산만 해낸다면 사용할 곳은 아주 많습니다. 매장량도 풍부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여러 가지 도구가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사실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의식용, 제사라든가 이런 곳에만 사용하고 철기가 널리 사용이 됩니다. 유물과 유적을 살펴보면요.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 주로 무덤을 이뤘다면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이나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옹관, 다시 말해서 이런 토기를 이용해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금은간 토기 이런 토기도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철기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죠. 전쟁이 또 빈번해집니다.
이것도 영토와 관계가 있는데 무기가 좋아지면서 전쟁을 더 크게 하고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고조선의 멸망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